안녕하세요. 태아샘 솟는 집에서 후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경은 박한솔입니다. 와! 저희가 오늘 이렇게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정신질환자를 위한 후견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태아샘 솟는 집을 이용하시는 정신질환자 당사자분들에게 후견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후견 제도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받아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면서 후견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후견 제도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요. 와우! 네, 그래서 하나씩 뽑아서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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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란 무엇인가요? 네, 성년 후견 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네요. 먼저 후견이라는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한자어로 뒤후에 볼견을 합쳐서 뒤를 봐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 혼자서는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돌봐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 이러한 어원을 바탕으로 성년 후견 제도는 발달장애, 정신장애, 치매, 질병, 노령, 또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견 대상자, 즉 피후견인은 성년 후견 제도를 통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기 의사결정을 따라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권과 권리를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성년 후견 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들이 후견인으로부터 의사결정 지원을 받아서 자기 의사결정에 따라서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히 되셨을까요?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볼까요? 네, 두 번째 질문 뽑아주세요. 두구두구 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와 임의 후견이 다른 건가요? 에 대한 질문이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의 후견이 성년 후견 제도 안에 포함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성년 후견 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년 후견 제도에는 크게 임의 후견과 법정 후견이 있습니다. 임의 후견은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부족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후견을 받을 본인이 후견인이 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되는 후견 형태입니다. 임의 후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A씨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중반의 A씨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건강검진에서 앞으로 치매가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A씨는 가족이라고는 사이가 좋지 않은 이복 형제들밖에 없고 훗날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온전치 않을 때 이복 형제들이 재산을 갈취할까봐 걱정입니다. 이 경우에 A씨는 현재로서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상태가 아니며 본인의 뜻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법정 후견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법정 후견은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후견인이 선임되는 형태입니다. 법정 후견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 정도에 따라 다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그리고 특정 후견으로 구분됩니다. 후견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후견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에서는 후견을 신청한 피후견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후견 형태를 판결해 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일 때 성년 후견, 한정 후견, 그리고 특정 후견을 각각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년 후견은 뇌사 상태이거나 심각한 치매로 인해 자기 자신 및 가족의 이름과 주소를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혼자서는 일반 사회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를 받을 수 있는 후견의 형태입니다. 두 번째로 한정 후견은 경증 치매와 같이 정신적 제약 상태가 심각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하는 후견입니다. 한정 후견은 성년 후견과 달리 피후견인의 행위 능력을 전부 제한하지는 않고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행위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러면 한정 후견에 대한 사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경씨? 제가 설명해 드리죠.
한정후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B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중반의 중증 정신장애인 B씨는 어머니께서 생전에 모아놓으신 돈으로 지역사회에서 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B씨는 환청 등 중증 정신장애로 인한 증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치의가 입원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씨와 2주에서 3주 사이에 한 번씩 만남을 가지고 있는 외삼촌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B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자 했지만 B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외삼촌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고 또 B씨는 자의 입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씨가 치료와 회복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입원이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 B씨는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병원 입퇴원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B씨는 자신의 선호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병원 입퇴원 외에는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조력자가 있다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제한한 한정후견이 적절합니다. 더욱이 병원 입퇴원과 관련된 후견인의 권한은 자칫 피후견인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법원의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한정후견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례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정후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혹은 특정한 사무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 후견 형태입니다. 그 기간도 지정할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사례로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정후견과 관련해서는 C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경기도 소재의 한 거주시설에서 17년간 생활해온 정신장애인 C씨는 지역사회 자립을 오랫동안 꿈꿔왔습니다. 어느 날 C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지역사회 자립이 가능할 정도의 돈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주거 임대차 계약, 그리고 또 재산관리, 공과금 납부 등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C씨에게 자립은 여전히 먼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C씨는 시설 관계자를 통해서 알게 된 후견 제도를 활용하여 자립을 지원해줄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C씨는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5년 동안만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 및 신상 부분에서 공법적 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의 범위를 지정하는 특정 후견을 신청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성년 후견 제도는 크게 임의 후견과 법정 후견으로 나뉘며 법정 후견은 피후견의 의사결정에 따라 다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그리고 특정 후견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네,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나요? 네!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이거.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금치산제도, 한정치산제도와 한성년 후견제도는 같은 제도인가요? 두둔. 성년 후견제도는 금치산, 한정치산제도에서 파견된 제도이긴 하지만 그 이념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에서는 피후견인이 독립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피후견인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년 후견 제도에서는 피후견인의 잔존 능력을 인정하고 자기 존중 능력을 존중함으로써 피후견인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성년후견 제도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정상화의 원칙입니다. 정상화의 원칙은 피후견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대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둘째, 피후견인의 필요에 의하여 후견이 행해져야 한다는 필요성의 원칙입니다. 셋째,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보충성의 원칙은 피후견인의 사적 자치를 존중하는 것으로 본인이 주도할 수 있는 임의후견이나 위임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그것으로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야 비로소 법정후견이 발동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렇듯 성년후견 제도는 피후견인의 잔존 능력 활용 및 자기결정권 존중을 기본 이념으로 하며 정상화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또 보충성의 원칙을 핵심으로 해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원칙으로 이렇게 성년 후견 제도를 지원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뽑아볼까요? 마지막 질문. 와.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후견을
돈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년 후견 심판 청구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판 청구와 후견인 활동비를 위해 약간의 비용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정신질환자의 후견 심판 청구 및 후견 활동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3월 후견 심판 청구 및 후견 활동 비용 지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예산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정말 안타깝네요. 네. 이렇게 오늘 성년후견과 관련된 4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성년후견 제도에 대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이 영상을 보신 후에도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이 영상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샘솟는 집에서도 후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샘솟는 집에서 하고 있는 후견 사업은 정신질환자를 위한 공공후견 사업입니다. 샘솟는 집에서 하고 있는 공공후견 사업은 어떤 건지, 성년 후견 사업과 어떤 점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 샘솟는 집 후견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샘솟는 집에서 하고 있는 후견 사업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샘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와, 너무 떨려. 긴장돼. 네, 한정욱에 대한 지속